자, 우리 역학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행되는 역학 수업 이제 2019년 지금이 5월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19년 뭐 10월 시험 정도를 나는 도전할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예 2020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2020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연구사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고, 워낙 또 합격선도 높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좀 더 집중적인 공부를 필요하는 그 분야이기도 해요. 연구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진짜 3개월, 거의 4개월 만에 합격하신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그렇게 4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9월 달에 이제 딱 시작을 해서 당연히 9월에 시작하면서 5월, 6월쯤, 또 보통 이제 그때는 7월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시험이겠지 해서 9월에 준비해서 7월 시험을 준비하지 대략 이제 1년 좀 못 되는 기간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뽑는다고 공고가 나버린 거예요. 9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막 당황을 해서 이제 그 친구 저희 실강생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문제풀이 수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90점 넘는 이제 좋은 점수로 그 당시에 서울시에 1월 달에 합격을 해서 진짜 최단 기간 4개월 만에 합격을 한 친구가 있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특이적 케이스고,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어떤 나의 그 연구사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플랜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단기간 안에 어떻게든 하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학생이라면 그렇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난 1년 정도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보건연구사는 이제 보건학, 역학, 그리고 뭐 예방의학이나 환경보건이나 식품화학이나 미생물이나 뭐 보건행정이나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보건학, 역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렇게 의학 파트로 보건연구사를 채용하면서 예방의학이 아예 시험 과목으로 들어온 지역이 이제 2군데 정도 되는데,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들어왔고 이제 인천에 최근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 이제 제가 그래서 강의하는 과목이 보건학, 역학, 예방의학인데, 사실 이 세 과목은 한 과목이에요. 제 입장에서 너무 좋죠. 한 과목을 3개로 나눠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예요. 한 과목 공부해서 3과목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공부하기에 유리한 그 분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건직이다라고 하면 국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 다 제각각이고 다 너무 어렵고 광범위한데, 우리는 그래도 한 과목 많아야 2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이 하나다. 환경보건도 사실 보건학이랑 80% 이상 겹쳐지는 학문이고, 만약 뭐 미생물이다, 식품화학이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쪽 분야 전공자 학생들, 식품 쪽 전공한 학생들이 식품화학 선택 과목으로 많이 하시고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뭐 생명공학이나 임상병리나 다양하게 그쪽. 아니, 근데 미생물은 사실 전공 아닌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제 2과목, 많아야 2과목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 유리한 직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깊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 파니까. 사실 예방의학 하나 다 파면 그게 보건학에 역학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만 파기 때문에 보건연구사는 그만큼 합격선이 더 높기도 해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연구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워낙 잘하던 친구들인데 죽도록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역학 강의를 잘했나 봐요. 그 전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역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보건연구사 시험의 난이도는 이 정도로 높지 않았어요. 합격성도 이 정도로 높지 않았는데, 이제 역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역학을 100점마다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고 나니까 점점 시험 문제에 듣도 보도 못한 내용, 새로운 내용이 마구마구 들어가면서 이제 연구사 학생들이 공부를 또 너무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난이도 높아졌을 때 잠깐 합격선이 떨어지지만 다시 조금씩 또 올라가는 경향. 왜냐면 그걸 다 파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건연구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선 그 단순히 외워서 할 수 있는 시험 아니에요. 절대로. 단순 암기로 할 수 있는 시험 아니고 내가 이 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약간 수학 쪽이잖아요. 이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과 관련돼서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학은 굉장히 책도 작죠. 범위가 굉장히 좁으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내가 이해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걸 풀 수가 있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수업을 들을 때 다 이해는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딱 개념만 알고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응용해서 나왔을 때 그걸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출제자들은 그런 걸 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더 비비 꽈서 너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거 맞아? 라는 걸 끊임없이 물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것은 정말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건 이해를 한 거거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돼야지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보건학, 예방의학, 역학 다 한 과목이다라고 했는데, 보건학은 얕고 넓게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역학은 아주 그 보건학 전체 과목 중에서 한 파트, 거기에 뭐 조금 더 들어가면 한두 파트 조금 섞여서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중에서도 특히 역학 연구와 관련된 것에 집중이 되는 거고, 예방의학은 보건학을 조금 더 줄여놨지만 거기에서 의학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 과목이 예방의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방의학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이제 참고 도서들이 우리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이라는 개축문화사에서 나온 그 책을 거의 바이블처럼 보는데,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딱 보면은 숨이 턱 막 기는 책이죠. 책도 엄청 큰 데다가 엄청 두꺼운데 글씨는 요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여기서 도대체 뭘 봐야 될지, 그 책을 딱 두면 사실 여러분 이거 한 장 한 장 파고 못 들어요. 이거 무슨 내가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냐면, 제가 이제 이 만든 책도 여러분들 레퍼런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 예방의학 그 교재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가져왔냐? 그동안에 출제를 분석을 해서 출제 비중이 높은 쪽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새롭게 출제되는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저는 계속 이제 더 붙여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요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얘를 어떤 식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통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요약돼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 문제집 은 기본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방의학 강의를 따로 하긴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꼭 듣지 않으셔도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예방의학 교재, 우리 KML이 이제 의사고시 문제집이죠. 그 문제들을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한동안 그 문제집에서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다가 이제 그거 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많이 출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도움은 분명히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그 이퍼블릭에서 나오는 역학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사실 그 책은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그지 같아요.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공부하지 싶을 만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역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위한 책이 아니라 역학자를 위한, 그러니까 역학을 전공해서 역학에 대한 학문적 기초가 이미 완벽하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간 그거에 대한 좀 더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용이 흐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해요. 그리고 그 책과 우리 예방의학 교재와 상충되는 내용들도 또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좀 되게 난해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좀 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퍼블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학생들 후기가 올라오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봐야 되는 책 까지로는 좀 여러분들 공부에 약간 혼선을 줄 수 있어서, 내가 정말 나는 깊이 있게 공부가 다 돼서 그 책을 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된다, 보기에 수월하다라고 하면은 참고하시면 좋대, 그걸 가지고 파려고 들면은 좀
비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예방의학 교재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 정도 책들을 이제 같이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얼마 전까지 기존에는 사실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사실 울산, 부산 이쪽에서는 학생들 그냥 수업만으로도 역학은 100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신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문제들도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경기도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수업만으로도 거의 100점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좀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다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다 같이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면은 다 같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렵든 쉽든 남들보다 잘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잡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 사법고시나 이런 거 막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 비법 막 이런 걸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찾아보고 하는데, 보다 보면은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어쩌다 한번 출제되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과연 봐야 되느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번 시험에 무슨 말라리아 이제 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막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런 내용들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어디까지 버려야 되냐라는 그 선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내가 몇 점 이상 맞으면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웬만하면 다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약해서 보지 마세요. 요약해서 보는 거는 그냥 내가 들고 다닐 때 간단하게 볼 용이지, 공부 자체를 요약본, 보건학 같은 것들 범위 많다고 요약해서 봐버리면요 한 80점은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5% 정도는 아주 교재에서 사이드에 편협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한번 생뚱맞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또 파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초에 출제자가 틀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낸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또 내겠냐? 왜? 학생들이 이미 공부했는데. 그거는 안 내요, 그렇게는. 그래서 문제가 아주 가끔이지만 한두 번 출제됐고 교재에 있다라고 하면 봐야 되지만, 정말 어쩌다 한번 생뚱맞게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문제다라는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서 막 뒤지고 찾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출제 비중이 높은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의 범위가 좀 공무원 시험은 좀 더 어려워요. 일반 다른 시험보다는. 그래서 최대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강의 중에 다뤄지는 내용들은 다 보셔야 되는데, 가끔 제가 문제풀이 하거나 하면서 이거는 틀리라는 의도 가지고 냈고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언급을 좀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만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역학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건데, 역학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 문제 나왔고 이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좁고 이거 다 그냥 시험 문제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얘를 더 봐야지라는 거 없고요. 그냥 이거 다 시험 문제다,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어디 기출문제 안 넣어요. 지역 상관없이 다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것, 그래서 이 건강과 질병은 보건학에서도 가장 첫 번째 파트에서 다뤄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역학에서도 첫 번째에 다뤄지고요. 거기에 역학과 보건 통계, 그래서 역학이랑 통계는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방의학에 보면은 두 개가 아예 챕터 자체가 섞여 있어요. 구분하지 않고. 근데 좀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역학과 보건 통계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게 들어가는데, 감염성 질환, 감염에 의한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구분을 할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단원별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론 다 한 다음에 문제 풀이 할 거예요. 단원별로 수업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니까 복습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보세요. 하지만 저랑 같이 다시 보는 거는 전체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여기 교재에는 지금 우리
그 공개된 시험 문제 중에서 공개된 문제만 들어가 있고요. 요거 말고 최근에 경기도나 전북에서 시험 보고 학생들이 복원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줘서 그 복원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질병 파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보건학을 공부를 했다라면은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 될 거고요. 보건학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념 정리로 들어가겠죠. 자, 건강에 대한 개념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개념이 바뀌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은 뭐예요? 여러분 건강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 건강해요? 건강해요. 어떤 게 왜 건강해요? 안 아파서 또 안 아픈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되게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지. 그게 신체 개념이에요. 가장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강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원론 쪽으로 분리했다. 이원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원론이라는 것은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건강한 건 뭐냐? 신체에,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거야. 이상이 있으면 그건 질병이야. 이렇게 봤던 게 신체 개념의 건강이죠. 그래서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봤던 게 19세기 이전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심신이원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철학적 사조죠.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으로부터 같이 철학적 사조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이런 이론이 가능했냐? 이 당시에 질병은 주로 뭐였겠어요? 19세기 이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은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거나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다시 건강한 거 이렇게 봤었는데, 자 그렇게 건강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파스테르나 코우나 이런 학자들이 미생물을 발견하고 질병의 원인은 이거야. 그래서 얘를 없애면 치료하면 돼 해서 얘를 예방하는 것들이 쭉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염병을 좀 예방하거나 정복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질병들이 고혈압, 당뇨병, 그동안 우리가 크게 문제로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 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 혈압이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개념은 심신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같이 보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제 이 시기에는 환경에 대한 것, 행태, 사람들의 행동들, 행태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건전한 그 정신은 건전한 신체로부터 온다라는 어떤 표현? 이게 바로 심신 개념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서 단순히 그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와요. 우리 왜 특별히 건강상에 우리가 보기에 사지육시 멀쩡한데 일도 안 하고 직장에서 적응 못하고 맨날 퇴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 넘어오는 게 생활의 개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생활의 개념이라고 보면서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개념으로 더 이제 광범위해진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신체 그리고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까지 넘어오면서 생활의 개념이 된 거고,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은 단순히 그래서 건강한 게 목표냐, 사회적인 역할까지 잘하면서 내가 건강해졌어, 목표 달성이야, 그게 아니라 건강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여행도 다니고 건강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생활 수단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면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 건강해야지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의 개념으로 발전해 오게 된 거예요. 건강 위의 요소의 도전에 잠재력이 잘 버티어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다. 생활 수단의 개념에서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내 생활을 못하나?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위의 요소로부터 잘 적응하고 버티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의 건강, 생활수단의 개념에서의 건강은 건강한 상태다 아니다 이러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연속선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현상 자체를 연속적인 변화로 본다. 동적인 상태의 건강으로 보고 있다. 이게 가장 현대적인 최근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다. 동적인 상태, 연속선 위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적인 개념으로 봤어요. 건강하다, 아니다. 질병에 걸려 있다, 아니다. 이렇게 정적인 개념으로 봤다라면은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나 건강하지만 조금 관리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평형이 깨지면 불건강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잘 적응을 하고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위의 요소에 노출이 되더라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적응을 잘하면은 나는 더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선 위에 있다. 그래서 건강 잠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들, 자, 여기에 평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의 요소가 있겠죠. 자, 위의 요소가 나를 도전하더라도 자, 건강 잠재력,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력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 잠재력이 잘 버텨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평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웰빙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아닌가요? 제가 한 대학 때쯤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요즘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웰빙이야.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웰 밸런스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로 얘기해 표현. 그래서 동적인 상태의 건강, 그래서 평형적인 건강으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생활수단의 개념이다. 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변천이 되어 오고 있고요. 자, 그럼 과거로부터 계속 건강에 대한 정의를 끊임없이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우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는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겠죠. WHO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보건학에서는 그래도 가끔 세 가지 요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생활수단의 개념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연속선 위에 보고 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완전한 상태다, 어떤 스테이트라고 하는 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죠. 비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강조되는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 사회적 안녕은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생활의 개념에서 강조됐던 건강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란 나에게 부여된 기능,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다. 현대에 와서 그래서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은 뭐냐? 생활의 개념이다. 또는 사회적 안녕이다. 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WHO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보고 있느냐? WHO의 건강의 정의에서는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사업을 할 때 이제 목표라는 것은 이 건강에 대한 정의가 어떤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점,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회적인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WHO가 정의한 건강의 정의에 맞게끔 국민들의 건강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적인 건강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계략적인 지침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건강을 당위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으로서의 의미다. 그래서 하나의 선언이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념적인 목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념적 목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녕이 뭔데? 안녕해요? 안녕한 것 같아. 어떤 게 안녕한 건데? 몰라요. 구체적이거나 측정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진 못하지만 그냥 이념적인 목표 정도는 제시해 줄 수 있다. 자, 실제 적용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건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건강의 정의가 어떤 구체적이거나 실제 적용을 위한 개념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 안녕이 뭔데? 완전한 게
뭔데? 자,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실정적 분석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수치화해서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보시면요, 비판에 대한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현실적이고 뭔가 측정 가능하지도 않고 완전한 안녕, 어떤 게 완전이고 어떻게 완전하게 안녕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대에 와서의 건강에 대한 개념은 항상 동적이다, 움직인다, 연속성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WHO의 건강의 정의는 정적이다 라는 게 비판받고 있는 특징이죠. 이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고, 자, 건강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특히 시험 문제에 자주 거론이 되는 거는 2번에 있는 베르나르, 그리고 5번에 있는 파슨스. 이 두 학자의 건강의 정의는 공중보건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빈출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선 블랙스터라는 학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인 정의, 이게 예방의학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영문으로 보면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긍정적으로 정의하느냐 부정적으로 정의하느냐라는 개념이 더 맞겠죠. 그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건강이 뭐예요 했더니 난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극적인 네거티브한 정의예요. 그러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정의는 뭐냐? 난 지금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난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 난 너무 좋아. 난 잘 지내고 있어.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포지티브, 적극적인 정의라고 보면 되겠고, 네거티브, 나 안 아파. 머리 아픈 거 없어졌어. 속도 편해. 뭐 이런 식으로 아프지 않다, 질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네거티브한 정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정의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정의는 신체적으로 내가 적절하다, 나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녕한 상태,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운동하기에 적절한 상태야,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포지티브한 정의라면은, 네거티브한 정의는 아픈 증상이 없어, 질병이 없어 라고 표현하는 정의를 네거티브한 정의다 라고 보는 거죠. 두통이 없어, 골절, 관절염 이런 진단받은 질병 없어, 나 아픈데 없어 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한 정의, 소극적인 정의라고도 부르죠. 네, 베르나르 그리고 캐넌이라는 학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겠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고, 베르나르, 주로 이제 클라우드 베르나르라는 학자인데, 주로 베르나르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항상성이 뭐예요? 내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밖에 한겨울에 막 온도가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도 내 체온은 몇 도예요? 내 몸은 36.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밖에 아무리 더워서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도 나는 36.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건강한 거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그 항상성이 깨진 거겠죠. 어떻게 돼요? 온도가 막 밖에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내가 밖에서 막 노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내 체온도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항상성이 깨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한 게 베르나르 그리고 캐넌이라는 학자다. 자, 건강이란 환경 변화에 대해서, 환경이 아무리 춥던 덥던 뭐 습하던 건조하던 간에 내 신체 내부의 환경이, 내 안의 환경이 항상 그 상태인 채로 유지되고 있을 때 항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항상성이 깨지면 질병 상태이다. 자, 건강일 때는 환경이 변해도 내가 나 자체의 내부의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죠. 생체에 가해진 어떤 물리적, 정서적 자극에 대해서 견디는 폭이 넓다. 아무리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나한테 괴롭혀봐, 나는 전혀 상관없어. 건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를 자극했을 때 거기에 바로 무너져버리고 내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면 베르나르, 캐넌이라는 학자를 생각하면 되겠고, 자, 와일리라는 학자는 마찬가지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언급했어요. 결국 건강은 유기체가,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항상성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항상성은 환경이 변해도 내가 내부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라면, 와일리는 환경 조건에 내가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건강이다.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거리스트라는 학자는 좀 더 광범위하게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자, 보시면 자연, 문화, 습관 이런 거에 제약이 있더라도 내 몸 안에 리듬 속에서 살고 있는 신체 생활상의 요구에 잘 견디면서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이 단순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이 생활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의 여러 기관이 조화와 통일을 유지한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복잡하게 지거리스트는 정의를 했어요. 자, 파슨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 강조하고 있느냐? 사회적 건강을 정의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건강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건강, 생활의 개념, WHO의 건강의 정의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건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자, 건강이란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의 건강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파슨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회적인 건강으로부터 건강해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뭐예요? 아, 나 너무 출근하기 싫어.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역할을 수행한 그러한 심리가 있기도 하다라고도 얘기했죠. 맞는 표현이기도 하죠. 가끔 출근할 때,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병원 생활을 할 때 너무 출근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가 나 좀 살짝 건드려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출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뉴먼이라는 학자, 자질,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인간만이 진실한 건강자다. 진실한 건강자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라면, 자, 그렇게 정의한 것은 뉴먼이고요. 자, 윌슨이라는 학자는 뭔가 주저리 많지만 결론은 뭐냐면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했다. 뭐예요? 왜 우리 가끔 보면은 다리가 한쪽이 없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의족을 차고서 에베레스트를 오르거나 막 이런 것들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분명 어떤 장애가 있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지육신 아픈데 하나도 없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신체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건강을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한 것은 윌슨이라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정의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쭉 봤을 때 우리 현대에 와서는 건강에 대해서 동적인 개념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어때요?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의 건강들이 아직은 여기까지는 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게 사회적 건강, 파슨스가 제시했던 사회적 건강이다라고 했는데, 자, 사회적 건강을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WHO에서의 건강에서도 사회적 안녕이란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강조하고 있고, 파슨스라는 학자도 사회적 건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소임을 잘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현대적인 개념의 건강이에요. 자, 이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 그닥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과 동물의 건강 개념을 차별화하는 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거죠. 동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동물도 그들끼리의 사회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인간 중심적으로 본 거죠. 자,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사회적 건강이다. 자, 결국 사회적 안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념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심적인 가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 안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연속성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건강과 질병을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생활수단의 개념에서 강조했던 게 건강과 질병을 연속선 위에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불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 안에서 본다라면은 여기 A에 있는 범위가 건강한 상태고, 이 까만 데 안으로 들어서 이 부분이 불건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항상 이 건강 상태 A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질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감염병에 걸렸는데 아직 증상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걸린 상태다. 또는 고혈압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라면 요상 B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질병 완전한 불건강한 질병 상태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초기 단계로 넘어가다가 잘 관리해서 다시 회복이 됐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한 상태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연속선 위에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A는 완전한 건강한 상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 B 상태는 질병에 대한 준비 단계다. 그래서 전염병, 감염병일 경우에는 잠복기, 만성질환일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단계로 보고 있죠. 자, C 범위로 넘어가면은 완전한 질병 상태,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 사회생활에서 탈락된 단계, 완전한 질병 상태고, 자, D로 넘어가면은 회복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상호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돌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동할 수가 있는데,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과 취약한 계층으로 구분을 했을 때 보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B에 있어도 D에 있어도 아직 건강하지 않다, 병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시기에서도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건의식이 취약한 계층은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아파야지만 관리를 하고 조금 증상이 괜찮아지면은 안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왜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약 처방 받으면 한 일주일 처방 받았는데 그거 다 먹은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약 처방 위염으로 한 달치 처방 받았다. 많이 먹어야 2주? 그 이제 증상이 없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관리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보건의식이 취약한 계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식이 향상되어 있느냐 취약하냐에 따라서 어느 상태를 병적으로 인식하는지가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그러면 건강과 질병 사이에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들,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어떤 결정 요인들이 있겠죠. 자, 그와 관련돼서 건강의 장 이론이라는 것은 보건학에서, 예방의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이론인데, 1974년에 랄론드라는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당시에 1974년에 이제 캐나다 사람들의 좀 더 전진적인 새로운 건강과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랄론드라는 보건성 장관이 직접 쓰진 않았겠죠. 그 밑에는 연구원들이 썼겠죠. 근데 이제 랄론드 이름으로 발표가 돼서 랄론드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 의료기술 이런 게 쭉 발달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질병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갖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된 게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서구 유럽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그러니까 그 보건 의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보건 의료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4가지가 있더라. 생물학적 요인, 나의 유전, 내 유전자, 내 몸에 있는 거, 나의 감수성, 질병에 대한 환경,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리고 그 국가, 그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보건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요. 건강 증진, 생활 습관 개선, 이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건강의 장 이론을 계기로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랄론드 보고서는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4가지 요소가 뭐냐, 또는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라는 것들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그 4가지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질병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봐보면은, 먼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의 건강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고혈압이 있었는데 내가 아빠를 좀 닮았어.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엄마랑 많이 닮았는데 엄마가 암이 있다. 암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유전과 질병에서의 통계적 관련성은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유전,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미 받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적 요인이 질병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긴 하지만 간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족력을 얘기할 때 유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의 문제도 같이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유전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성과 관련된 요인이라는 것은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도 건강에 되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우선 수명, 질병 현상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성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질병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얘도 이거 성 자체를 결정 요인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냥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고, 환경적 요인은 건강 결정 요인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생물학적인 환경도 있고 물리화학적인 환경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는데, 생물학적 환경이다.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병원체들이 환경에 존재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요인들, 물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춥거나 또는 공기가 오염이 됐거나 물이 오염이 됐거나 소음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 또는 환경 오염물질 수은이나 이런 거 중금속에 내가 환경으로부터 노출이 됐다라면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환경에 의해서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회적 환경이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체계, 특히 보건의료 체계, 사회보장 체계. 우리나라에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어요. 미국처럼 다 민간보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관리에 지금과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가겠죠.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라던가, 또는 기존에 내가 어떤 질병을 알았던 사람들이거나 그러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나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 사회적인 안정성, 사회적인 지지, 사회 관습 이런 것들이 건강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보건의료 체계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별도로 보건의료 체계 자체를 하나의 구성 요인으로 띄어서 보기도 하는 거죠. 자, 사회 경제적 요인이다. 내가 어떤 경제적인 상태, 사회적인 나의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나의 직업, 주거 환경, 작업 환경, 나의 교육 수준, 재산, 가족 구성 이런 것들이 다 질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자, 생활습관과 건강 행태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내가 흡연을 하는지, 음주를 하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어떤 영양제는 어떻게 복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고, 자,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적인 행동 양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또 건강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겠고요. 정치적인 요인이나 사회제도, 결국 이러한 그 국가의 정치체계,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미국처럼 정치체계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이고 개인에게 국가가 뭔가 간섭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면은 보건의료 체계가 민간의료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고, 유럽처럼 복지를 지향한다, 사회적인 복지 국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한다라면은 보건의료 체계는 굉장히 더 무상의료라던가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치,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결국은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그게 인구 집단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강, 질병의 주요 결정 요인들을 좀 봤고요. 이 내용들은 또 뒤에 역학에 가면은 질병을 할 때 우리가 질병의 특성들이 나타날 때 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들 이어서 볼게요.